단언컨대 진실과 정의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흔들림 없이 대통령 대면 조사로 뇌물죄는 물론 블랙리스트 게이트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해제된 미국의 1급 비밀 문건은 자칭 보수 농객들이 주장했던 5.18 북한군 개입설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37년 동안 터무니없는 왜곡에 시달렸던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이제라도 세상에 드러났다는 점을 광주 시민과 함께 만시지탄을 심정으로 환영합니다. 괴테는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역사의 의무에 충실히 근무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의 아픔에 색깔론을 더 씌워 국민을 편가르게 했던 세력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국방부는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특히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한겨울의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고 냉담했습니다. 제1호 당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말조차 못 꺼내면서 당의 쇄신과 개파 해체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에 다름 아닙니다. 임명진 위원장께서 Back to the people, 국민에게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주장하셨는데 정작 대한민국을 과거의 유신 시대로 퇴행시킨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Back to the future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은 새누리당이 과거 70년대의 유신 향수에서 벗어나 제발 2017년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제1호 당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가 될 것입니다. 5년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쇄신 쇼가 국민을 잠시 속였는지는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천정부지로 쏟는 물가 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지난 4주 동안 물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은 물가 방조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관리하던 정부 차원의 가격 관리를 손 놓고 있었으니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격을 올려 서민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체감 물가로 서민 경제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실질적인 물가 관리로 서민 생활 안정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상호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과 언론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태도, 또 특검의 연이은 호출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의 태도, 이 두 개의 태도를 볼 때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언제든지 반격 모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핵 심판 일정을 좀 조속히 당겨주십시오.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탄핵을 조속히 진행을 해서
이들이 더 이상 현직을 이용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현직을 활용해서 자기 개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은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 준비에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일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탄핵 심판을 서두를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위원장께서 정책 혁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혁신 내용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통과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내용을 포함하려고 한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서 할 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내용을 대거 후퇴시킨 바 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완강히 거부하던 당이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니 어리둥절합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2월 국회 때 보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격렬히 방해해놓고 말로만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또 혹시나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다 망가뜨려 놓고 대선 공약에 슬쩍 끼어난다든가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그건 대표적인 정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까 환영하면서 지켜보겠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즉각 지금이라도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바로 이런 각 당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해서 즉각 합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국회의 결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을 무시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일단 연구학교 지정 절차부터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기관이 존중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추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뇌물 혐의에 연루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방기상 씨를 송환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법원에서 열린 반 전 총장의 조카 방주연 씨에 대한 심리에서 검사는 한국 정부의 공범인 방기상 씨의 체포와 송환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유력 대선 주자인 중 한 명인 반 전 총장 동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은 국내 언론이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KBS는 당일 메인 뉴스에서 미국의 체포 송환 요구 소식을 단 15초만 보도하는데 그쳤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보도 꼭지가 아니라 뉴스가 끝날 때쯤 간추린 세 꼭지 중 하나로 단 2문장을 앵커가 읽는 형식이었습니다. KBS는 반 전 총장이 귀국날 톱뉴스로 무려 11분 넘게 반 전 총장 관련 뉴스를 보도해 내부에서조차 KBS가 박사모에서 반사모로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KBS 노조회가 얼마 전 반내 성명서에 보면 제목이 박사모 KBS가 박사모에서 반사모로 바뀌었다는 KBS 노조의 성명서입니다. 그런데 반 전 총장에게 불리한 뉴스는
단 15초 동안 두 문장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반기문을 위해서는 11분, 반기문에게 불리한 내용은 15초. 이것이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보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날 제가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방기상 씨와 관련된 다른 방송의 저녁 메인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니 KBS와 보도 시간이 7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보도를 MBC는 1분 40초, SBS는 1분 51초 동안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종편 뉴스에서도 TV조선이 1분 42초, 채널A가 1분 46초 동안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보도의 양뿐만이 아니라 사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법정에 출두하는 반 전 총장의 조카에게 기자가 반 전 총장이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질문하는 장면과 송환 요청이 온 방기상 씨에게 관련 입장을 묻는 전화통화 내용까지 보도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만 반 전 총장의 동생에 대한 송환 요청 보도가 축소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굳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영방송 KBS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퇴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한 말대로 언론은 늘 의심이 많아야 하고 기자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면 안 됩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덧붙이겠습니다. 반 전 총장의 동생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전혀 정치적인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 혐의자에 대한 체포 송환 요청인 만큼 사법당국은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께서 어제 사실상 개헌을 매개로 정치 세력을 모아 대선에 임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단지 개헌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없고 지향하는 목표도 각기 다른 세력에 모여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지만 개헌 그 자체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개혁 과제 로드맵과 함께 심도 있고 폭넓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손 전 대표는 차기 정부 대통령은 개헌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정권을 물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차기 정부의 개헌에 이후 다른 중요한 국정 과제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완수의 노력들은 개헌 일정에 따라 중단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정권의 제일 과제는 박근혜 게이트로 대변되는 정치적 청산하고 극복하는 것이며 지금의 민심과 시대정신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온 보수 기득권 세력 부정부패,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준비하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실천 로드맵 등 투명한 비전 제시와 명확한 행보로 국민들에게 판단받고 선택을 구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연대 가능성이 있는 정치 세력들과 정책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협의나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심지어 누구와 함께할지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개헌을 매개로 합쳐서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당의 패권 세력이 새누리당 세력과 더불어 협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권력은 당원과 국민들이 위임하는 것으로 특정 세력에 의해 독점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준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당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것 또한 책임 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실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실체 없는 허위의 패권 프레임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당과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할지조차 명확하게 하지 않으신 분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의 수권정당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격려를 주기는커녕 가장 많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을 실체 없는 패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력적이며 왜곡된 프레임으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야양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고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 법의학 감정서를 통해 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무장 헬기 발포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37년 동안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헬기 기총 소사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전두환과 신군부 그리고 국방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헬기 기총 소사는 계엄군이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자유권 행사였다면 헬기를 동원한 사격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광주 시민은 지금까지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거부되고 5.18 북한군 개입설과 5.18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시도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과거사 진상규명위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까지 밝혔음에도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5.18 정신 훼손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기밀 해제된 CIA 문서에 따르면 5.18에 북한군은 개입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성인진과도 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포 명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발포 명령자와 헬기 동원 지시자 등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 역사의 법정에서는 전일 빌딩도 증언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이 저지른 오역의 역사를 반성하고 늦었지만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춘진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해서 120%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이 전부 안 쓰고 안 먹고 하여도 1년 하고도 2개월을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그리스의 재정 파탄 당시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50%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스의 재정 파탄과 근접한 수준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또한 사상 최대치인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21세기 초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연상이기 때문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바로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비롯되면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시중에 돈이 안 돌자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경기 부양책은 국민들에게 빚내서 아파트 사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서민들의 빚으로 시중에 자금을 유통시켜서 경기 부양을 시킨다는 어이없는 반서민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의 미국 중심 경제주의는 다른 나라가 어찌되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입니다. 금리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뒤이어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가계 파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초 미국에서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위기와 국가부채라는 이 중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황교안 대행체제의 한계가 외교, 경제 분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 위기와 국정 혼란을 알고 있다면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의 수장을 바로 세워서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대비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 촛불 민심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애국 시민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기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21일 주말 집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구속된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블랙리스트가 만약 있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좌파까지 국비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논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4에서 5%밖에 되지 않는 지금 우리 국민의 95%가 종북 좌파라는 것인가. 특검법이 통과될 때는 오역의 역사라고 하고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하는 김진태 의원. 당신이 의사당에 있는 것이 여의도 오역의 역사고 숭고한 촛불이 타오르는 광장이 한 귀퉁이에서 함부로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는 주말이 당신의 치욕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졸업식 날 국회의원 김진태가 박힌 지역구 국회의원상을 거부하고 나섰고 서울대 재학생들은 부끄러운 동문 중 한 명으로 김진태 의원을 뽑기도 했습니다. 반헌법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김진태 의원의 행태에 대해 국회는 윤리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총선 공약이며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통과된다면 김진태 의원은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1호 의원이 될 것입니다. 법안 중에는 특별히 개인의 이름이 붙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특별히 제안자가 아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제1호 대상자의 이름을 따 김진태 법으로 명령하고 추진하자고 제안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강원도민 전체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활동에 주무부처와 장관이 블랙리스트나 만들고 비선 실세의 이득 챙겨주기에 몰두해 왔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한 사람인 김진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도 블랙리스트를 옹호하고 박근혜 최순실의 비선 실세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에게 헌법을 준수하라는 말이나 국회의원 선서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및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는 내용을 지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고 사퇴하라는 이러한 입만 아픈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은 다음 총선보다는 많이 앞당긴 시점에 당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